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를 쓸까요? 모자를 제가 좀 잊어먹어가지고 모자를 안 쓰니까 너무 자리가 빛나죠? 괜찮아요? 대답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후광이 너무 빛나가지고. 자,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뭐 한 주가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2차 학기 2기, 이제 강좌 2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이제 됐죠? 지자 요소 그 부분 116, 116. 응? 116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117 할 차례죠. 자왈, 지자는 요소하고 거기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수이니라. 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많이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서. 자이 가라샤되 지한 자는 수를 조히 여기고 인한 자는 산을 조히 여기나니 지한 자는 동하고 인한 자는 정하며 지한 자는 낙하고 인한 자는 수하나니라. 자왈 똑같은 패턴은 거의 지금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이렇게 일단 문장이 이제 말하자면 한 문장이 제시가 됐어요. 여기서 지자 인자 역시 이제 주어죠. 그냥 주어. 근데 거기에 이 여라는 것이 동사가 되고 수나 산이 목적어가 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출목 구조의 이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정보 하나는 이 글자가 악, 락, 요, 이 세 가지로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과 락은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은 이제 뮤직, 풍류, 뮤직. 그리고 락은 그것을 즐긴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주는 효용성으로서 즐거움 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의 이 리듬을 탄 음악 이것이 사실은 같은 어원이라고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악과 락은 사실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그 정서상의 표현 양식으로 음악이 되고 또 그 정서를 즐기는 걸 락 이제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주 여라는 글자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논어의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라고 하면 좋아하다 이런 뜻을 씁니다. 좋아하다. 근데 여기 언해에도 조히 여기다 이렇게 돼 있죠. 조히 여기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동사고 사실은 조히가 부사어예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말에서는 좋아하다라고 하는데 좋아하다와 조히 여기다는 사실상은 그 약간의 그 맥락이 조금 다르죠. 의미 맥락이 분해한다면 아무튼 이 요를 우리가 요라고 말할 때는 좋다 또는 좋게 여기다, 아니, 좋아하다 또는 좋게 여기다. 다시 말해서 좋다고 평가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조히 여기다와 좋아하다를 세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자의 그 정서적 공감 또는 말하자면 상징성 또는 이제 이미지 차용 이런 점에 볼 때는 지혜와 물, 의심과 산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식과 지혜를 여기서는 굳이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적이든 지혜로움이든 이것은 기민성
또 민첩함, 또 깨끗함, 투명함, 맑음, 또 이런 의미를 갖죠. 그럼 물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산에서 절절절 흘러내려가면서 아주 빨리 흘러내려가고 또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미지를 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는 산과 이미지를 인과 관련해서는 산을 이미지로 차용했는데, 이게 참 아주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서양적인 그 이미지는 지중해 문화에서 발달했죠. 그 지중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어떤 해양 교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아주 신속하게 왕래하고 그러면서 다양성을 발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실체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서양 문화가 발전했다고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으로 문화를 이뤘죠. 그렇다면 한 자리에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보통 너무 조금 거치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지자는 동, 인자는 정. 지는 동적 이미지, 이는 정적 이미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는 락, 인자는 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즐겁다. 지식을 얻으면 즐겁다. 우리가 학기 편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도 유붕이 자 원방래 하면 불영 낙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서적 공감을 얻고 지적인 교류를 하면 정서적으로 즐겁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알고 깨달으면 즐겁죠. 그에 반해서 인자는 수한다라는 말은, 이 수가 이제 뭐 목숨 수 이렇게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이 수라고 하는 건 꼭 산술적이고 물리적인 그 장기간의 그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기보다도 자기 수명의 분깃을 즐기고 넉넉히 여겨서 뭐 살 만큼 살았다라든지 그 삶의 의미를 충실히 받아들임으로써 물리적이고 또는 산술적으로 길다 짧다 연연하지 않고 삶의 의미 자체를 충실하게 승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구절이 주는 문화적인 그 컨텐츠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맥락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서울에 가면 인수봉이 있고 인수동이 있고 인수대비라고 역사적인 인물 중에 인수대비 있고, 그럴 때 이 다 인수 요 글자를 따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현대 문학 소설가 가운데 김정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호가 아마 요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 요산 김정헌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사하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하촌이라는 그 절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절의 토지를 붙여먹는 그 소작하는 마을을 사하촌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해인사를 모델로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사하촌이 굉장히 횡포가 심했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소설 하나를 쓴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문화적인 맥락을 이 논어의 글귀에서 이제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논어의 어떤 논어나 맹자 사서와 같은 이런 그 유학의 고전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들어가 있죠. 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수입니다. 여기서 지자는 락이라고 한다는 거. 앞에 동사로 읽을 때는 요로 읽었는데 즐겁다라는 형용사 수로로 읽을 때는 락으로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죠. 자왈 제1변이면 지어로 하고 로 1변이면 지어도입니다. 이 문장은
문장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하고 로하고 같이 이 두 나라는 자, 이게 이제 중국 지도인데 이 부분을 산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산동지역 그러죠. 이 산동지역은 당연히 산동이 있으면 산서가 있겠죠. 그리고 산동과 산서를 가르는 기준은 태항산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태항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산동, 서쪽을 산서 이렇게 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럼 이 산동을 이루고 있는 이제 중국 역사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바로 이 중간에 태산이 있고, 이 남쪽이 노나라, 북쪽이 제나라인데 제나라는 원래 강족의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족. 그러니까 이 강자는 강. 여기서 나중에 이 강씨가 나왔죠. 이 강족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이 강족의 그 세력의 일부가 주를 건국할 때 힘을 보태가지고 주의 어떤 지방 한 정권으로 주의 유엔을 형성하는 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속의 한 나라로 참여하게 되죠. 그걸 제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나라는 주의 건국 세력들, 주의 중심 세력의 혈통을 갖는 한 사람이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의 이게 봉해진 그런 땅인데, 그래서 이 노나라와 제나라는 같은 산동에서 태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제 있으면서 서로 춘추 시대에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딸이 제나라 제후의 딸이 노나라로 시집가고 노나라 제후의 딸이 제나라로 시집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온갖 사건과 사연이 많은데 이제 온갖 사연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나라는 어쨌든 공자의 고국이고 제나라는 고위 그런 동이에 속한 이족에 속한 강족에 속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많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변하면 지어로 노나라에 이른다. 이제 제1변 지어로, 그럼 제가 한번 변하다. 그 다음에 노나라에 이르다. 이 말인데, 이 말의 맥락은 제 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혁신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변혁을 이루면 노나라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노나라의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또 노나라 문화는 그 주의 국제 당시 중국 세계의 주도국이었던 주의 문화의 중심지의 그 문화 흐름이 노나라로 이식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노나라는 중국의 주류 문화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 나라는 동리 계열의 그 이제 어떤 말하자면 비중화 문화, 비중국 민족의 그 문화를 토속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일부. 그러다가 이제 노나라와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점차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고 해서 차츰 수준이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제 나라가 문화적으로 혁신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가면 노나라 경제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일변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 할 수는 많이 난다고 보지는 않겠죠. 적어도 어쨌든 공자의 맥락 속에서는 제 나라와 노나라와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되 제 나라도 노나라만큼 문화적인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겠어요. 그 다음에 노일변 지어도 노나라가 변하면 도에 이른다라고. 노나라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자의 의도 속에는 노나라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노나라가 도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가 그럼 뭘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건왕의 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히 중국에서 도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말할 때 3대라는
문화 용어가 있습니다. 이 3대는 이제 3대를 흔히 하, 상, 하상주를 이제 통틀어서 3대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하나라나 상나라가 말기로 가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럼 그걸 통틀어서 말한 건 아니고, 하든 상이든 주든 초기에 어쨌든 그 인문 문화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참신하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개혁적인 이런 문화적 흐름을 이상화해서 유토피아처럼 한 것이 3대라는 용어죠. 그래서 이 3대를 이제 세운 파운더, 그 이제 이반 창립자, 그 창립자들의 참신하고 아주 그 공적인, 공정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맥락을 3대라는 용어 속에 집어넣어서 설명했고, 이러한 선왕들의 도를, 선왕들이 실현했던 그 정치 이념을 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에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의미는 노나라를 이웃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노나라 수준만큼 문화적인 수준을 이루어야 되고, 노나라는 더 나아가서 3대의 성왕들이 그 지향했던 정치 이념을 실현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공자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왜 노나라와 도를 결부시키냐 하면, 이 노나라의 시조, 창립자를 주공이라고 흔히 말하는 단이라는 사람입니다. 희. 성은 주나라 성씨를 따와가지고 희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공이라는 말은 이제 그 노나라가 공작의 나라에서 공예진 나라. 그래서 주의 어떤 계열을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아마 주공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주공이라는 인물은 공자가 가장 이제 모델로 삼고자 했던 그런 역사 문화 영웅이고, 그런데 이 주공이 전설적으로는 주례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문헌의 어떤 문헌 비평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그 후기의 작품으로 저술로 알려져 있지만, 전설적으로는 주공이 지었다고 알려진 이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례라는 책이 바로 예를 기초로 한 사회 질서를 마스터 플랜으로 제시한 거예요. 마치 경국 예전 같은 책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그 이후 동아시아 유교 국가 사회 질서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조선 경국전을 만들고, 그 조선 경국전이 나중에 경국대전으로 성종때 와서 완성이 되는데, 이 조선 경국전의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그 체계도 이 주례를 모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주공의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은 물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공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때 주공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은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제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할 문화적인 그 맥락은, 바로 이 제나라가 이제 패정이라고 하는 걸 시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패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봉건 질서는 주가 왕으로서, 주나라의 군주가 왕으로서 중국 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갔는데,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하고 또 유목민족이나 이민족들의 잦은 침입으로 주의 권위가 약화하면서 다른 제후국 수준만큼 이제 헤게모니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주 왕실이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그 이웃한 여러 몇몇 국가들이 동맹체제를 맺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그 외적을 막아내고 또 국제 질서를 정돈한 그런 형태의 잠정적인 그 국제 질서 체계를 폐해라고 하는데, 이 폐정을 이끌었던 처음으로 시도했던 인물이 제황공이고, 이 제황공의 폐정을 주도한 이반자가 관중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포지교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의 주인인데, 이 관중이 굉장히 중요한 논에 들어 나왔죠. 앞에서도 나왔죠. 근데 이 관중의 저술이, 관중의 이름을 딴 책이 관자라는 책이고, 이 관자라는 책이 나중에 황제서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이 관중과 관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제나라 문화가 이제 관중과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제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국 문화사에서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사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하학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직하학파는 직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어요. 제나라 도성의 문인데, 그 문 앞에 이 아카데미를 하나를 설립하고 이거를 직하학궁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이 직하학궁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브레인 말하자면 정치 토론도 하고 뭐 정책 비판도 하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연구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하학궁이 바로 제자 백가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런 산실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나라와 관련된 문화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왈 고이 불고이면 고제아. 자 가라사대 고이 고치 아니면 고이랴. 자, 이거는 약간의 그 언어 유희 느낌이 날 정도로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원래 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요 글자 자형을 자세히 보면 불각자와 이 고자가 들어가죠. 외로울 관문에서 외과자 고이를 나타내는 과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발음이 이제 고인데, 이 고는 그냥 알려지기로는 모가난 그릇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가난 술그릇, 뭐 술잔, 모가난 술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모양을 그리기는 하는데, 이 전체가 이제 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인데, 이 전체가 이제 그 뭐가 나 있었대요. 네모가 나타났을 때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이 그릇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모퉁이가 모서리가 자꾸 이렇게 따라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약간 밋밋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제 비꼰 말인데,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위트 같은 느낌도 간혹 들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모난 술잔이 뭐가 나지 않으면 뭐가 낫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참 번역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중국 한문 자체로 해석을 해보면 뭐라는 의미와 뭐가 낫다라는 의미와 뭐가 난 그릇이라는 것이 같은 이제 글자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하나는 명사로 쓰이면 뭐가 난 그릇이 되고, 이제 동사 수로로 쓰면 뭐가 낫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뭐 아니면 뭐이랴 뭐 이런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맥락상으로는 좀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아니면 뭐이냐 뭐 이런 말인데 좀 발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가 난 그릇을 일컫는 이름이 고였는데, 고가 고스럽지 않으면 고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결부시켜 생각하냐면, 공자의 중요한 그 사상 중에 정명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 정명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명분과 실상 사이에 일치를 추구하는 정명 사상이 있는데, 그 한 예로서 이것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라는 명칭과
실제 그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름과 실상 사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공자의 정명사상을 이제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로서 드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이 부르는 이름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대상이 구현해야 할 성질, 그것의 일치를 추구하는 걸 의미하죠. 자왈 고이 불고이면 고제 고제. 두 번 반복했는데 쟤는 역시 일종의 어기사인데, 이 어기사의 역할은 감탄일 수도 있고, 약간의 여기서는 또 반문의 뉘앙스를 갖기도 하죠. 이랴 뭐 이런 식의 일 수 있겠냐, 이랴, 고 이랴, 고 이랴, 이렇게. 고로다가 아니고 고 이랴, 고 이랴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어기사로 쓸 때 맥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통제, 쾌제, 비제, 애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감탄형 어기사죠. 쾌제 그러면 유쾌하도다, 통제 그러면 아프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제, 여기서는 고제 그러면 고이로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고가 불고이니까 여기서 공자의 맥락 속에는 그래도 고가 고 아니라도 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만 겉껍데기처럼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순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반문의 어기를 이제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가 고하지 않으면 고이랴 이렇게 반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감탄형 어기가 많은데 간혹가다 이처럼 문장의 맥락 구조 속에서는 반문의 어기를 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해야 한문이 이해하기가 쉽죠. 이 한문은 근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옛날 고전의 어떤 그런 고전어가 아니고 그냥 옛날 사람이 썼던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냥 고전어, 한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 어쨌든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만 어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문장은 길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제아 문왈 인자난 수고지왈 정유인은 이라도 기종지야 이로소이다. 자왈 하위 기연냐 이리요. 군자는 가서야 이연정 불가함냐이며 가기야 이연정 불가망냐이라. 제와 무자와 가로되 인자는 비록 고하야 가로되 정에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 종하리로소이다. 자 가라사대 어찌 그러하리요. 군자는 가히 가게 할지언정 가히 빠지게 못하며 가히 기할지언정 가히 망치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제아죠. 이제 제아는 공자의 제자 중에 언어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뭐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일컬어지는데, 어쨌든 제아가 논어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예를 보면 항상 제아의 어떤 그런 언어적인 순발력, 또 언어적 감각, 이것이 두드러지는데, 다만 공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제아의 어떤 언어적인 그 기교가 탐탁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도 굉장히 이제 분위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하면 기분이 좋지만, 이제 공자가 볼 때 제아의 언어적인 기교는 너무 좀 덕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언어적 기교에만 좀 능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아가 물었어요. 인자가 일단 주제죠, 주제.
인자, 일한 사람, 주제. 인자는 수고지왈, 수고지왈. 이거는 비록이라고 하는 부사죠. 비록이라는 부사예요. 근데 고지의 고의 주어는 생략, 말하자면 숨어 있어요. 요 인자가 주어가 아니고, 인자는 토픽이야. 그냥 주제요. 인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주제예요. 그러면 실제 이 고지왈의 요 문장의 주어는 숨어 있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비외형적 주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고하다 이 말인데요. 요때 지는 인자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기를 이 말입니다. 고라는 말은 고하다, 알리다.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자면 누군가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네. 고지. 그럼 왈 이하는 이제 실제 누군가가 이 사람 인자에게 알려주는 말의 내용인데, 정유인언. 요 말만 지금 누군가가 아무개가 그 인자에게 말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은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우물 정자죠. 우물에. 유는 있다라는 수로고 사람 인이 여기서 이제 어질 인자로 되어 있지만 사람 인으로 보는 것이 좀 무난한 설입니다. 논어에 어질 인자 써놓고 사람의 뜻으로 풀이하는 게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아마 옮겨 쓰는 과정에서 베껴 쓰거나 옮겨 쓰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여기서는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어질인을 사람인으로 봤어요. 그러면 우물에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의 맥락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그 다음에 어는 어지 또는 어시의 준말로 보니까 처소, 장소를 지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언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아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그 대명사가 합쳐진 글자로 보기도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 신화 또는 지로 지시되는 것은 우물을 뜻하죠.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 우리말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한문은 어쨌든 정을 앞에 내세우고 정에 유인 언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종지하로 소이다 이 말은 또 제아가 평가한 말이에요. 제아가 여기서 기는 인자를 가리키는 지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종지, 지역의 지는 그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가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가겠군요. 이렇게 말해요. 기종지야. 이 야는 일종의 판단의 의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겠군요. 이런 의미예요. 인자의 경우는 인한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기를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라고 하면 그가 그 사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왈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위기였냐. 이게 하위기였냐는 이제 어째서 하위는 어째서 뭐뭐 하다, 어째서 그러하다, 어찌 그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연이 그러하다 이 말인데 하위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하위가 나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흔히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럼 어째서 그러하겠는가, 무엇을 위해 그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째서 그러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는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는 가서야 연정 불가합냐이며 가기야 연정 불가망야입니다. 요건 역시 군자가 주제어가 되죠. 하제어가. 그러면 군자의 경우는 이 말입니다. 군자라면 가서야 불가합냐, 가기야 불가망야. 이거는 야를 계속 반복시켜 가지고 라임을 만들어냈죠. 운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는 어떤 수사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서야 불가합냐. 이 야가 반복됨으로써 반대적인 대조나 전환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가하고 하나는 불가. 이렇게 반복적 패턴을 밟고 있죠. 그러면 서는 갈 서자고 가니까 뭐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야 그러면 갈 수 있다, 가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종의 서가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 사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군자를 가게 한다. 군자를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합냐, 하면 빠뜨리다, 함정, 우리가 말하는 함정과 같은 건데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가기야 불가망야. 기는 속일 기자인데 그를 속이다 이 말이죠. 군자라는 주제, 토픽, 화제, 그 사람의 경우는 속일 수는 있다. 근데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기와 망은 둘 다 속이다는 의미인데 조금 맥락이 있다. 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망은 터무니없이 속여서 속임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는 그냥 속이는 거고 망은 꼴딱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속여 넘겨가는 거야. 자, 그 예를 이제 맹자의 그런 용예가 나오는데 이제 관중과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를 맹자에 소개했는데 어떻게 소개했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관자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근데 잉어 같은 중국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굉장히 고급으로 생각해요. 이제 그 대륙에 오래 살다 보니까 대륙에서는 옛날에는 해산물, 수산물을 이제 구하기 어렵잖아요. 구하기 어려운 건 원래 귀한 거니까. 그런데 다만 황하강에서 나는 민물 생선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덜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잉어 같은 거, 특히 잉어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모양도 또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범상치 않고 해가지고 잉어는 용을 상징하는 물고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회를 베풀거나 잔치할 때 잉어가 나오면 아주 잘 차린 격조 있는 이제 잔치상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잉어 맛은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잉어를 아마 선물했겠지 누군가가. 근데 잉어를 선물을 했는데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관자가 이제 그 연못지기한테 주면서 야 이거 가져가 가지고 살려줘라. 연못에서 키워라. 나중에 더 크면 잡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키워라 하고 줬어. 그랬더니 이 연못지기가 잉어를 가져가 가지고는 이제 삶아 먹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제가 잉어를 처음에 이제 연못에 놓아줬더니 이 잉어가 연못에 던지자마자 약간 얼떨떨하게 어리비리 하더니 조금 지나서 약간 정신을 차리더니 헤엄쳐가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자가 야 잘됐다 잉어가 제 갈 길로 갔구나 하고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못지기 밖으로 나가서 하는 말 야 관중이라는 대감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여 먹기 쉽더라. 내가 이러저러하게 속였다 하고 수레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거예요. 가기야 이연정 불가망야라는 평가를 해요. 그런 비슷한 평가. 무슨 뜻이냐면 이치에 맞게 속이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나 망은 정황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속임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속아 넘어가. 제법 똑똑한 사람들도
이치 안 맞는 걸 잘 속아 넘어가요. 희한하죠. 그래 아무튼 이제 이것은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 속에서 보면 고지 곧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가끔 생기죠. 그러면 이제 임시 방편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말하자면 근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보고 체계라든가 또는 그 정보를 전달할 때 맥락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이 맞게 뭔가를. 자, 이것은 군자는 가서야 불가함냐, 가기야 불가망이야. 요 맥락을 군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덕성이 있는 사람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지배층 어떤 말하자면 관료층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직 속에서 군자 밑에 있는 군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군자와 관계를 맺을 때 설령 속이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요. 맥락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지나친 해석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이런 의미 맥락으로 이해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야 문왈 인자는 수고지왈 정유인언이라도 기종지야 이로소이다. 자왈 하위 기연자이되어 군자는 가서야 연전 불가함냐이며 가기야 연전 불가망냐입니다. 그 서라는 말은 우리가 가다 이런 뜻인데 논어에 몇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자가 냇가에서 강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서자 여사부 인저 불사주야로다 그 말 흘러가는 것이 저 물과 같다 밤낮 그치지 않는다 이런 수레를 한 게 있고 또 공자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지방의 실권자가 공자를 이제 제휴하기 위해 공자에게 공자를 이끌어 들이면서 한 말 중에 1월 서의 세불아여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간다 라고 할 때 이 서자를 썼어요. 이게 주자의 권학문에도 인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일상 용어 중에서는 약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서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 서자가 쓰입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박학어문이요 약지이래면 역가히 불반의부인저. 군자의 박학어문이요 약지이래면 역가히 불반의부인저. 그 군자의 경우 역시 군자는 주제가 돼요. 주제가 군자가 어떠하다는 게 아니고 군자를 주제로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박학어문은 문에서 널리 배우고 군자의 경우 군자라면 문에서 널리 배우고 어는 어디에에 해당하죠. 그래서 문에서 널리 배운다. 널리 이게 부사어고 이게 이제 동사죠. 배우다. 널리 배우다. 넓게 배우다.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문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물, 전장, 제도 이런 걸 통칭하는 말이에요. 문화 같은 거. 전승되어 온 문화, 전장, 문물, 제도 이런 걸 통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널리 배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문화적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사철 같은 이런 걸 다양하게 널리 배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약지일에 약은 단속하다, 요약하다, 매듭짓다, 또 정돈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약이라는 의미는 뭐 실 같은 거, 줄 같은 걸로 묶은 걸 이렇게 이제 무더기 모아가지고 분류해서 묶은 걸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묶는다는 의미 속에서 단속하다, 검속하다, 뭐 요약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묶어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지이래죠. 그러면
이는 뭐뭐를 쓰다라는 의미죠. 그럼 얘를 쓴다 그 말이죠. 얘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럼 얘를 사용해서 글을 요약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글을 어떤 배운 걸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한 가지 그 해석에서는 군자를 가르치기도 해요. 이 군자를 예로서 이렇게 다듬어낸다. 또 아니면 배운 것을 예로서 예에 맞게 다듬어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자기를 그 어떤 자기 어떤 군자가 널리 배우고 문을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 단속한다. 그렇게 이제 보통 흔히 해석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강령 같은 경우.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형화한 또는 규범화한 또는 제도적인 체계적인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군자의 어떤 행위를 요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방문양례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방문양례. 이 말은 옛날에는 흔히 쓰이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족자를 쓰거나 또는 현판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방문양례라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널리 배우고 예로서 자기 행위를 요약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역시 또한 가이는 할 수 있다 이런 수거처럼 쓰였죠. 자, 그 다음에 불반. 불은 아니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아니하다. 뭐뭘 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근데 반은 여기서는 이렇게 원래 이 글자 자체는 밭전자가 있고 이 밤이라고 하는 글자 발음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두둑, 지경, 경계, 땅을 나눈 것 그런 뜻으로 쓰는 반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맥락으로 이 배반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율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군자의 경우 이렇게 널리 문화적인 소양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범화된 어떤 그런 규범이라든가 또는 뭐 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행동을 검속을 하면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배반은 뭘 배반하냐라고 사회 질서라든가 가치라든가 어쨌든 자기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맥락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죠. 자, 어쨌든 방문양해를 해야 된다. 널리 배우는 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배우고 나서 그 지식으로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아주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데 그것을 자기 행위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면 또는 행동을 제대로 검속해내지 못한다면 그런 이제 혼자로서 결격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기능화하면서 지식조차도 기능화해버리니까 지식 따로 행동 따로가 너무 많죠. 참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사실 군자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군자예요. 정치인들이. 행정가도 물론 군자예요. 행정가든 행정인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신분이나 경제력으로나 학문으로나 아무튼 간에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군자들이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 의식이라든가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배반해버리죠. 우리의 어떤 보통 시민들의 통념에 배반하죠. 통념을.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보죠.
씁쓸하기도 한데.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에서 공자라는 인물을, 인물의 어떤 실존적인 삶을 나타내주는 몇 가지 정보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정보 자료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지, 공자의 삶의 에피소드 중에 공자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자, 견 남자하신데 자로 이 불열이언을 부자의 시지왈 여 소부자인된 천념지시리라. 자의 남자를 보신데 자로이 기껏이 아니하거늘 부자의 시하야 가라샤되 내 부함변된 하늘이 염하시리라. 하늘이 염하시리라. 자, 이것은 약간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건데, 공자가 위나라에 상당히 오래 체류를 했었어요. 위라고 하는 거. 이 위나라에 공자가 상당히 오래 체류를 했는데, 이 위나라에 공자가 체류하던 당시에 위나라의 군주가 영공이었어요. 그래서 위령공 그랬는데, 이 영자가 신령령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이게 시호로 쓸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시호는 아니에요. 물론 뭐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영자가 시호로 쓰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시호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 영공이 그때 이 공자 당시에 영공은 나이는 굉장히 늙었고 이 영공에게 젊은 후처가 들어와 왔었는데 그 젊은 후처가 남자였어요. 남쪽 남자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실제로 위나라의 정치 막부에서 정치를 이렇게 요리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위영광의 후처로서. 그리고 전처 소생으로 이제 그 출공첩이 있었고 괴회라고 하는데 또 이제 괴회가 있었고 또 첩이 있었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남자가 공자가 위나라에 체류할 당시에 이제 이 남자가 실권자여서 공자라는 인물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뭐 명성 때문에 공자를 만나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위나라의 정치 역학 관계상 남자가 자기 실권을 부식하려고 또는 실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 공자를 명망 있는 사람을 끌어들였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죠.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의 인물 중에 강청이라는 인물이죠. 뭐 택동의 그 말년의 부인이었던 강청. 이 강청이 주도했던 정치 변혁의 어떤 그런 반동적인 정치 변혁의 그 역사가 바로 문화대혁명에 주도했던 인물인데 말하자면 강청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 같은 명망 있는 사람을 자기 우익으로 끌어들이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과 정당성과 기타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공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교합하려고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남자를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공자를 다룬 드라마에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 장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옛날에 주윤발이 주연했던 공자라는 영화인데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정현인가 우리나라 배우가 아마 남자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자를 보고 오니까 왜냐면 근데 문제는 이 남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 말하자면 약간의 그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볼 때는 남자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권력욕의 화신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만약에 위나라에서 제대로 포부를 펼치고 뜻을 얻으려면 정당하게 위령공하고 교섭을 해야지 왜 사이드로 약간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남자라는 그 여자를 통해 들어가냐 하는 그런 꼭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로라는 제자가 이제 공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 맥락입니다. 자로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또 직선적이고 강직하고 고지고대로고 이런 무인 기질이 농후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로가 불열 기뻐하지 않았다. 아,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지금까지 참 믿고 따랐는데 선생님도 알고 봤더니 이래 뭐 누군가가 한 자리 주겠다 하면 줄 듯 하면 얼른 달려가는 이런 그런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불만을 토로했죠. 그랬더니 부자이 시지왈 여기서 약간 텍스트상에서 약간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위에는 자견 남자 그랬죠. 그 밑에는 부자이 시지왈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같은 공자를 지시하면서 앞에 상황 설명에서는 자라고 했고 뒤에 공자의 말을 인용할 때는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편집상의 무슨 약간의 어떤 어떤 착오이거나 그렇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물론 부자라는 것이 춘추 시대의 용례와 전국 시대의 용례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춘추 시대에는 부자 그러면 이제 존칭으로 3인칭 존칭으로 아주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전국 시대에 오면 2인칭, 3인칭 관계없이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부자가 시지왈에서 시가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동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맹세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원래 시는 이 시 자체는 화살이죠. 화살. 화살인데 이것이 맹세를 뜻하는 동사로 전용된 경우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화살을 맹세의 어떤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맹약을 하고 나서 그 맹약엔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을 가져와서 꺾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맹세 둘이 서로 맹약을 한 다음에 각각 서로 보는 자리에서 화살을 또 꺾어요. 그렇게 해서 맹세하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뜻을 묻거나 또는 서로 간의 어떤 이 일은 한번 딱 결정된 거니까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화살을 쏘아 보내는 의식도 하기도 해요. 화살 한번 쏴버리면 뭡니까 정지용의 향수에도 나오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그런 것처럼 한번 쏘아버리면 다시 거둬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만 한다. 이런 강력한 그런 맹세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맹세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다 여기서는 동사 의미를 가져가지고 맹세하다. 맹세해서 말하기를 자로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공자로서도 어쨌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금 남자를 만난 일에 대해서 공자는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맹세까지 해야 될 정도로 자로에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해야 될 정도라면 굉장히 공자로서는 이 행위 자체가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소부자인된 이 소자도 이 소자에 대해서 종래에서는 이 언내에서도 뭐뭐 바로 봤어요. 뭐뭐 하는가. 그러니까 부한바인된 이렇게 해가지고 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부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이 부라고도 읽히기도 하고 비라고도 읽히는데 이 비라고 읽힐 때는 이 태하고 상대되는 것으로 쓰여요. 태. 태는 통한다라는 뜻이고 통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막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역의 괴상에 나타나는 용어인데 태라고 하면 통한다, 비라고 하면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 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모양상은 그래요. 앞에 것이 양효와 음효가 뒤바뀐 형국이 태고
양은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비인데 요거는 서로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막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비로 읽을 때는 그런 막혔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비색했다, 비색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부로 읽힐 때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 못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가부를 묻는다 그랬죠. 네, 옳고 그르, 아니, 찬성 반대를 말할 때 가부를 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찬성 옳으니 그르니 할 때 왈가 왈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요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자 맥락을 잃어버려가지고 왈가불가라는 말, 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이 약간 한글로 쓰일 때는 가타부타로 쓰여요. 가타부타, 가하다 부하다, 가타부타. 이게 나중에 말이 막 이러쿵저러쿵 따진다라 따따붙다라고 또 말이 또 바뀌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하게는 가타 또는 부타. 그럼 가타는 말은 옳다라고 찬성하는 거, 부타는 반대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왈가왈부. 그럼 부는 여기서는 글러 먹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바를 본다면 잘못된 바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보통 현대 약간 더 이제 이 부자의 용해를 좀 더 언어학적으로 더 분석해 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이 부자 자체를 소자 자체를 불완전 명사로 보지 않고 맹세하다는 의미로 봐요. 맹세코. 그럼 맹세코 잘못되었다면 이렇게 맹세코 잘못이라면, 내가 맹세코 잘못인 경우라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내가 부한 바인된 그렇죠. 내가 잘못된 바인 경우라면 이렇게 봤는데, 현대에 와서 요 자체는 큰 문맥인데 요 소를 불완전 명사인 뭐뭐 하는 바, 뭐뭐인 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봐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로 맹세코 뭐 이런 맹세한다는 의미로 맹세코 잘못이라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소자가 실제로 맹세라는 의미 용해를 가지고 있어요. 좌전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논어 이전에 나오는 텍스트 속에서는 맹세의 맥락 속에서 소라는 글자가 쓰이는 용해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흔히 맹세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천영지 이것도 반복했죠. 그러니까 논어와 같이 우리가 논어라는 그 텍스트가 생산되던 사회적인 여건을 보면 그 글자를 쓰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대륙에서 만든 공자 드라마 30몇 부작으로 된 드라마를 보다가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보다가 못 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안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안현이 이렇게 이제 안현이에요. 안현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안현이 하는 일이 이런 걸 이제 메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안현이 공자하고 따라다닐 때는 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전봇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럼 이 안현이 뭐 하냐 하면 이 전봇대 같은 이 나무 기둥에다가 공자학에서 들은 말, 공자와 주고받은 말을 하루 종일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요 통나무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책인 거야. 옛날에 고 신영복 씨 있었죠. 고 신영복 씨가 선생이 감옥에서의 사색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감옥에서의 사색인가? 뭐 편지인가?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 무슨 인혁당인가 한 사건으로 장기서로 이제 있다가 이 외부와 뭔가 편지를 엽서 같은 걸 쓸 때가 있는데 종이가 너무 귀하고 아까웠고 또 함부로 쓰기 어려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 편지 내용을 머리에 굴리고 해가지고 점 찍고 뭐 문장 보고 뭐 이런 거 전부 머릿속에 엄청 굴려가지고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엽서 한번 쓰면
다시 고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종이가 귀하고 해가지고 한번 쓴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연히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상으로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기록한 걸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념지라는 말 속에 공자의 정서적인 의미, 결이 굉장히 진하게 이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염은 물리다, 싫어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이 그것을 싫어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인칭으로 보는 예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할 거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서양 언어로 번역된 논어 텍스트에는 이 me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썼더라. 목적격 1인칭 대명사. me. 하늘이 나를 뭐 abandoned me 이렇게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고 아무튼 지에 대해서 me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가 어쨌든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 나의 잘못된 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기도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나라고 지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 5분 지금 8시 6분쯤 되니까 한 5분쯤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됐어요? 네. 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왈 중용지 위덕야이 기지의호인저 민선이 구의입니다. 이 이제 보통 그 유교 그 정통 유학에서 이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한대 아니 그 말하자면 공자와 맹자 사이에 자사라는 그 공자 자사 맹자 이렇게 정통 유학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자사는 공자의 손자였죠. 그리고 이제 자사의 제자의 관례에서 맹자가 나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자사가 할아버지인 공자에게서 가정교육으로 받아가지고 좀 더 체계화하고 좀 그 공자보다 시대가 좀 더 한참 뒤니까 어떻든 그 당시 어떤 그 학문 발달 과정 속에서 더 이렇게 에센스로 만들어낸 사상 이념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이제 유교적인 어떤 유학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그것을 가장 좀 뭐라고 할까 학문 체계로 발전시켜 놓은 좀 더 굳이 형이상학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형이상학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론적으로 유학의 이념을 훨씬 더 이론적으로 정비해 놓은 내용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도 그렇고요. 중용의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 중용이 이제 보통 논어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한 경우는 이 부분이에요. 다른 데서는 중용이라는 말을 공자가 직접 잘 쓰지는 않아요. 물론 중용의 이념을 그 지시하는 문장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건 공자의 중용 사상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용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는 여기가 논어에서는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거의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용, 요 문장이 중용이라는 책 속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공자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 중용과 이 논어 사이에 서로 논어를 편찬할 때 중용에서 따온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텍스트상의 어떤 논란은 좀 가끔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뭐 텍스트 비평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거의 동일한데 중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선, 민선, 구의 여기 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용에는 요 사이에 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민선이 구이라 되어 있고 중용에는 민선능이 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어에 이게 더 오리지널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건 저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용이라는 용어를 공자가 구체적으로 말한 경우이고 동일한 내용이 문장이 중용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제 중용과 논어의 차이는 능이라는 글자 하나가 더 있고 없는 차이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문서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중용지 위덕이야. 중용지 위덕이야. 구의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 문장 내용을 이끌어갈 때. 그러니까 중용지 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로서 제시가 됐고 그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민선구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구조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주절은 민선이 구의 이게 주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분해할 때 보면 이것이 중용지 위덕야가 민선구의라고 하는 정보 초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주제어라고 하고 민선구의라는 것이 판단어라, 평언어, 뭐 평어라고 하는데 평언어 또는 그럼 평가한 내용이죠. 판단한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설명하자면 요 문장은 민선구의, 민선이 자체가 이제 주어구가 되고 구의가 수러구가 되죠. 그러면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그러면 민선은 백성이 드물니, 백성이 드문지. 백성이 드물다는 것은 백성이 그 중용을 실행한 것이 드물어진 이런 뜻이에요. 좀 문장은 좀 복잡하죠. 백성이 중용의 덕을 실행한 것이 드물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 선이 실질적으로는 주어 역할을 하죠. 드물어진 것이 오래됐다. 드문 것이 오래되었다. 백성이 중용의 덕을 실행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거의 실행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맥락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지 위덕야에서 중용지 위덕야 기지의호 요게 말하자면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이게 하나의 전제예요. 전제. 주제, 토픽. 그 다음에 민선이 구의 요게 판단이죠. 새로운.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평가 내용은 백성이 중용의 덕을 실행한 것이 드물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게 중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그 앞에 주제로 삼은 것이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이것이 주제어죠. 그러면 주제어는 이전 정보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문장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중용의 덕이 기지의호 요거는 이제 다시 좀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중용지 위덕야 기지의호. 중용지
위, 덕, 야, 이, 지, 의, 여기서 중용이 위덕이 지극하다. 요 주어, 수러, 요 구조예요. 그 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문장에 약간의 그 휴지를 시켜주기도 하고, 약간 문장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문맥에서 어기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중용의 덕은, 근데 요게 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나왔지만 이제 요 자체 안에서는 중용의 덕이죠. 중용의 덕. 그래서 위가 왜 들어가냐? 이거는 중용지덕하고 중용지위덕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중용지덕 그렇게 하면 중용과 덕을 그냥 동격으로 처리해 가지고 중용이라는 덕 이렇게 되지만, 중용지위덕에 위가 들어가게 되면 중용이 가진 덕의 특징, 중용이 가진 덕의 의미,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위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중용지 위덕이야. 왜 그게 위가 필요하냐면, 이 기지의호라고 하는 그 수로의 특징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중용지덕, 기지의호 이래 버리면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우리말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이 맥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용의 덕이 참 지극하다. 너무 어렵다. 이 지극하다는 말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실용적이거나 또는 현실적이거나 또는 쉽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떤 궁극적이다. 굉장히 본질적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계까지 다가간 걸 의미해요. 그러면 위가 그 중용의 덕의 어떤 특성을, 지극한 특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 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맥락을, 뉘앙스를 살려낸다고 보면 문법적으로 좀 어렵죠.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는 우리말로 설명하기 정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위가 있음으로 해서 중용의 덕이 지극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용지 위덕이와 기지의호, 이게 하나의 주제어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민선구의를 이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중용의 덕을 실천한 것이 드물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정보의 초점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런 문장 구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문장 구조를 접해보면 그게 그런 맥락이구나. 뉘앙스를 조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 차이를 인식을 하긴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중용의 덕됨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중용의 덕됨은 지극하다.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와 중용의 덕됨은 지극하다 다르죠. 뭔가 다르죠. 만약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중용의 덕됨은 지극하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의호의 의도 역시 어떤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이고 또는 심지어 약간의 그 상황 설명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호는 약간의 그 느낌표같이 지극하도다, 약간 감탄형, 약간 어기를 살려주는 역할.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참 의미는 이렇게 머리에 와닿는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기 정말 좀 까다롭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용에서는, 중용에서 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로 속해요. 그리고 또 인의 의미, 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문장이 됩니다. 텍스트. 자, 읽어볼게요. 자공이 왈, 여, 유, 박시어민이 능제중한데 하여하니 있고 가위 인호이까 자왈 하사어임이리요 필야 성호인자 요순도 기유병저이시니라. 부인자는 기용립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능근 취비면 가위 인지 방야이니라. 자, 우리 6편을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겁니다. 자, 자공 역시 공자의 제자로서 이제 특히 그 경제관념, 이렇게 좀 수완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는 뭐 가정의 절을 이끌어오는 역할, 가정절 또는 조건절, 만일에, 예컨대, 만일에 이런 가정절 또는 조건절을 이끌어오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유는 전체 수로로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정의 어떤 접속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뒤에 만약과 호응이 되는 접속사는 면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유가 수로니까 있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럼 뭐가 있느냐가 그 밑에 연결된 거죠. 박시어민이 능제중. 박시어민이 능제중. 자, 어민이죠. 어민. 그럼 여기는 그러면 요 박은 부사예요. 부사어. 그러면 시가 동사죠. 시가. 베풀다. 자, 그 다음에 어는 전치사고 미는 백성이죠. 그럼 백성에게 베풀다.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넓게 한다. 여기는 이제 그 백성에게 시홈을 너비하고 여기서 이걸 동사로 보기도 하는데 백성에게 널리 베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능제중 능은 보조 동사고 제가 동사죠. 주요 동사. 제는 구제하다,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건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죠. 요제도 구제하다, 건너다, 건네주다 그런 뜻. 그러면 제중이니까 무리들을 인민 대중을 건져내주면 그런 뜻입니다.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또 무리를 민중을 인민 대중을 구제해낼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여 어떠합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떠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으로 물을 때 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 더 문장을 박시제중과 하여의 맥락을 좀 더 단락지어서 말할 때는 여지하라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여는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하나 제시하고 하여 어떠합니까? 그 백성에게 이제 널리 베풀고 인민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는 여지하 형태로 쓸 수 있다. 지를 앞에 제시했어요. 이어줄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맹자 같은 일인데 논어에도 이런 문장이 가끔 나타나죠. 이럴 때는 이 지가
목적어, 지시대명사, 목적어가 여와 하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여지하, 하여가 아니고 여지하로 바뀐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그 역할은 똑같아요. 어떠합니까? 그러나 여지하의 경우는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의미가 되죠. 하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위인호에서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위인호. 그러면요, 여유 박씨 어민이 능제중 하여와 가위인노 사이에는 독립되어 있죠. 문장 의미가. 앞에 것과 가위인노가 지시하는 글자가 없지요. 앞에 것을 예를 가위인노는 일종의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시어가 없어요. 여기서. 지시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사법적으로도 하여 이렇게 일단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휴지를 두고 인입니까? 이렇게.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자활, 그리고 공자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어인, 이것도 독립된 한 진술이죠. 근데 여기서 하라는 하는 어찌하라는 의문 부사고 어인이죠. 어는 전치사 어디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제 개념상 서로 아는 것이라고 칠 때 그렇다면 요 동사가 뭐냐 그러고요. 근데 여기서 사는 보통 일사자이기 때문에 인의 일이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왜냐하면 이건 동사로 읽혀야 되는데 인의 사이랴 어찌 인의 사이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사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을 때 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찌라고 문장이 나간다면 부사가 나가면 의문 부사가 앞에 전제가 되면 그 기대하는 답은 어때요? 부정형이죠. 어찌 이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그럴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부정의 그 뉘앙스가 전제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사어인 그러면 어찌 인의 인과 관련되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를 어떻게 보냐면 뭐뭐에 그치다. 인에 그치다. 또는 인이라고 할 뿐이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일 뿐이랴. 인이라고 할 뿐이랴. 좀 글자 어려운 글자, 요 글자 시인데 뭐뭐일 뿐 발음은 시예요. 이렇게 봅니다. 시 또는 지처럼. 그러면 어찌 인에 그치랴 또는 어찌 인이라고 할 뿐이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필야성호 필야성호 성이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일 거다. 성인적, 성이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뉘앙스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어가 전제됨으로써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죠. 반드시 성이다. 그래서 야나 호 이런 것들은 역시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순도 기후병저시입니다. 요순, 기후병저. 요순이 여기서는 역시 화제로 앞에 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는 지시사고, 유, 병, 저, 유는 뭐뭐 오히려, 여기 오히려, 또는 뭐뭐와 같다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로 보는 게 약간 양보 구문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죠? 은혜도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은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의 병이 동사죠. 네, 그러면 보통 제 또는 저인데, 쟤는 영어로 모두 이런 뜻이고, 저는 이거는 어기사로 쓰이는데, 이 쟤는 지호 또는 지어의 합한 글자라고 봐요. 지 더하기 호, 지 더하기 호 또는 지 더하기 어가 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도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글자로 만드는 얘가 논어에도 나온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지호 병지호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뒤에 뭔가 다른 구문이 오면 어가 되겠지만 여기는 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병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요순도 오히려 그것을 병으로 여겼다. 그게 박시제중 하지 못하는 거를 그 말이에요. 요순도 박시제중 하지 못하는 걸 병으로 여겼다. 폐단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병은 동사가 된 거죠. 병으로 여기다, 문제 삼다, 뭐 어려워하다, 폐단으로 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공자도 박시제중의 문제를 문제거리로 고민했다. 그 말이에요. 자, 부인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공자가 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특이한 거는 논어에서 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인은 뭐다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 방식이 드러 나오긴 하지만 이 공자의 어떤 논어의 화법 속에서는 보면 물론 이게 고전 한문의 화법에 상당히 이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개념에 대한 정의보다는 그 사례를 유비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인이란 뭐이다가 아니고 인한 사람의 경우는 이러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문 문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애인이다 이런 경우 있죠. 논어에도 나오죠.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경우는 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되지만 부인자는 기용립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이런 경우는 인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사례를 예시하는 거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인이랑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인자에서 부는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걸 바르사로 보기도 했었어요. 대저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사로 보기도 하고 또는 저라고 하는 불특정하게 지시하는 경우 두루뭉술하게 이제 지시사로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여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요맘때 좀 천원 지났는데 이태백의 춘야연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서문인데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 유명하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서문 대신에 그 시를 집어넣었지. 그래서 우리가 서시 그런데 서시가 독립된 제목이 아니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에 서문으로 넣어놓은 시 그런 뜻이죠. 일반 명사처럼 쓰인 거죠. 원래는
근데 마치 윤동주의 서식을 해주면서 고유명사처럼 돼버리게 됐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죠. 그런 것처럼 이태백의 이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시는 정작 안 남아있고 서문만 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리여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 구절이 시작되는 저 발어사 역할도 하지만 지시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지란 이렇게 여기서도 인이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는 기는 자기를 뜻하죠. 1인칭 셀프. 그러니까 제귀대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제귀대명 나. 그러면 자기가 역립 서고자 하다. 자기가 서고자 하다. 근데 입이 남을 세우다. 여기서는 이 문장이 되게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자기가 원하다 서기를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선터기를 원하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이걸 동사로 볼 경우에도 가능해져. 요건 보조 동사로 보면 서고자 하다라고 서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동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자체를. 요거는 보조 동사로 보면. 그럼 어쨌든 동사든 목적어든 간에 자기가 서고자 한다. 만약에 동사로 보더라도 요거는 자동사가 되죠.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타동사가 돼가지고 남을 세우다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는 자기죠. 기는 이거는 others. 그러면 이 기와 인이 한 문장에서 나란히 쓰일 때 기는 자기를 나타내고 인은 타인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남. 그러면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운다고 된 거죠. 그래서 이의 역할은 명리이긴 한데 실제로 역할은 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처럼. 그러면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운다. 네,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운다. 그 밑에는 똑같은 문장 구조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는 타동사, 목적, 타동사고 목적. 그러니까 인한 사람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남에게 양보한다든가 또는 남도 같이 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인이 사회의 인간관계망을 형성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인이 지배되는 사회라면 어떤 사회냐? 서로 그 욕망과 가치와 어떤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남도 그걸 가지게 만들어주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남도 그걸 얻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욕망과 어떤 이런 여러 맥락 속에서 공감을 하는 능력이죠.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게 이제 인의 어떤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능근 취비 가위 인지 방야이. 능근 취비 자, 취와 비가 여기서는 나란히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의 동사. 그러니까 취하여 비유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까이는 부사죠. 가까운 데서, 가까이서, 가까운 데서. 능은 이 전체를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다면, 비유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례를 취해서 견주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위 인지 방향이 그것을 인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찾아봐라. 마치 이제 요러한 예시로서 들어준 게 용립이 이빈 욕달이 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지향하는 방법은 나를 중심으로 또는 내 주위, 일상, 현실 속에서 찾아봐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가치를 높이지 말고,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을 해 나갈 때는 가까운 데서 취해봐라. 실용성, 현실성, 실제성 뭐 이런 쪽에서 찾아봐라. 사례를 찾아봐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6편이 끝났습니다. 한 5분, 한 10분 가량 남았으니까 좀 너무 이 강행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7편 한 문장이라도 읽어보고 끝내도록. 그래서 좀 힘들죠. 네, 힘들지만 할 때 또 힘들 때 좀 빡빡하게 해보는 거죠. 수리 제7. 자, 여기도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차편, 다기, 성인, 겸기회인지사, 급기, 용모 행사지, 실, 범 37장. 이렇게 서문이 짤막하게 붙어 있죠. 이 편은 다는 많다 이런 뜻인데 약간 부사적으로 설명한다면 대부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로 대부분 이런. 기는 기록했다라는 동사수라죠. 뭘 기록했냐? 성인의 겸기 회인의 말을, 문장을. 겸기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이는 회는 가르칠 회자야. 가르칠 회. 그 회인 그러면 남을 가르치. 자기를 겸허하게 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문장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급 이것은 및 뭐뭐와 같은 그런 그 조사 접속 조사 역할을 하죠. 뭐뭐와 용모 행사의 실, 용모와 행사의 실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행동 동작, 몸가짐 그런 뜻이고, 행사는 구체적으로 실행한 일 같은 것이죠. 그런 실 내용들을 주로 기록했다. 따라서 수리편에 기록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공자가 자기를 단속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실제 일상 속에서 행동한 양식, 행동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편을 보면 인간 공자의 면모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자기 수레적인 내용도 많이 나온다. 나는 이러했다. 자, 요 문장도 이제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요 공자의 발언에 의해서 수리라는 제목이 붙게 됐죠. 자왈 수리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절비어아 노팽하노라. 자 가라사대 술하고 작지 아니하며 신하고 예를 조히 여김을 극이 우리 노팽에게 비하노라. 술부작, 신호고 이렇게 병렬되어 있죠. 술은 서술하다 또 진술하다 이런 뜻으로 써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기존에 정리된 정보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서술해내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그 자기 행위를, 일생의 행위를 수레할 때 나는 이전에 문화적인 전승, 트래디션, 문화 전승을 계승 발전해가지고 서술한 거지 내가 전혀 없던 것들을 내가 창작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왜 공자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호고에서 신합의 호고, 옛것을 좋아했다.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전승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든지 새로 만들어내고
또 새로 뭔가를 꾸며내고 뭐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창의라고 하는 것도 평기 돌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화가 전승이 되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바탕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튼튼한 뭔가가 새로 드러나지 완전히 평기 돌출로 뭔가 우뚝하게 나지 않는다고. 우리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같은 또는 베토벤 같은 그 음악가가 나오려면 수천 명의 피아노 치다 망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작곡하다가 그냥 365, 4656로 막 처음에 조금 작곡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키웠더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오면 그 가운데 베토벤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과거에 우리 문화사에서도 오랜 어떤 문화적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술하고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것들에 대한 신뢰, 또 인간 문화, 인류의 인문 문화에 대한 신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고 옛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옛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게 복고가 아니고 우리가 공자를 한동안 그래서 복고라고 생각했는데 복고가 아니고 호고라는 거예요. 복고와 호고가 다르죠. 복고는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호고라고 하는 것은 옛것에서 장점을 취사해 오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새로 가다. 우리가 서양 문화사에서도 그 기독교 중심의 어떤 종교적 세계관 속에 살다가 인간임을 재발견하는 그 문화를 우리는 르네상스 그러잖아요. 르네상스가 네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어 태어나다, 생겨나다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고 거기에 반복을 뜻하는 흐가 들어와가지고 르네상스 이렇게 된 하나의 개념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재생된 거예요. 근데 그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것이 그대로 다시 재생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맞춰서 그 이전의 것들이 그 의미와 가치가 재해석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공자의 문화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려오던 것들을 맹목적으로 그대로 복고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자 리트로 그랬어. 그게 아니고 그 과거의 것들을 좋게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를 신뢰하고 인문 문화의 질서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먼저 전제를 제시했죠.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는 맥락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앞에 이제 공자의 발언 속에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오리지널한 발언에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문장은요, 그 이자로 연결되는 수리부작 신의호고라는 것이 하나의 먼저 여기는 목적구처럼 돼가지고 앞에 제시돼 버렸죠. 그래서 요 절비어아노팽 이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자 비유는 비기다, 비기다, 견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사죠. 나란할 비인데 원래 이거는 그 생선 두 마리를 나란히 깨어놓은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나란히 연결돼요. 참 가지런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엮어놓은 이런 모습에서 비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란할 비, 내에서 견주다 그런 뜻이. 비교, 비율, 뭐 대비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 어디에 뭐 아노팽은 우리 노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나 노팽이 아니고 우리 노팽, 우리의 노팽. 그러면 노팽이란 노는 또 노라고 하는 글자는 공자 당시에도 이미 노라는 글자는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침숙하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물론 뭐 늙었다는 뜻을 당연히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현대 중국 어법에서도 노천,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이 노자는 늙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쥐, 뭐 그냥 일반적으로 형씨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다 노자를 써요. 이거는 굉장히 친근하다, 친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노팽도 역시 우리 노팽한테 이런 우리 노팽이라고 해가지고 팽이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가진 어떤 현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주석에는 상나라의 현대부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나라, 상나라. 그러니까 공자의 그 혈통의 과거의 고국이 은나라였어요. 상나라였어요. 상나라의 그가 몰락하고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송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공자가. 그러니까 과거의 공자의 역사적 전승 속에 남아있는 자기 혈통의 그 어떤 영웅 또는 위인, 거기에 대한 전승이 공자의 어떤 사적인 전승 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문중이나 자기 집안에 어쨌든 뭐 위대한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또 문화적으로 자기 문화의 정서의 어떤 바탕을 삼기도 하죠. 그것처럼 공자는 바로 이 노팽이라는 상나라의 그 대부 위인을 자기 어떤 문화적 정체성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나는 우리 노팽에게 견준다. 앞에 이런 사실을. 그리고 절은 부사어로서 원래는 훔칠 절자예요. 우리가 절도, 절취, 표절할 때 쓴 절.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썼냐면 자기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막 뭐 어떻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자기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그래서 여기 언내에도 뭐라고 했냐면 거기 그랬죠. 거기라는 말은 드러내놓고 당당하게가 아니고 슬그머니 뭐 이런 의미예요. 슬그머니. 그래서 약간 이제 자신 있게는 말은 못하고 그냥 내가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겸손한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절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역시 그 말씀하신 점에 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자기의 성찰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 한 주 동안 또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